제 이름은 김도훈입니다. 저는 이미연과 결혼했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모든 것이 무너지기 전까지 17년 동안 함께했죠. 당연히 모든 잘못은 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이 나라의 이혼 법정은 언제나 여성의 편인 것 같습니다. 아내에게 완전한 양육권을 부여해 아이들이 아빠를 미워하도록 만들 기회를 주니까요. 이혼법 자체가 남성을 혐오하는 사람들에 의해 설계된 것만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14살 아들 민준이와 16살 딸 지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삶이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했고 그녀도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똑똑하고 활동적이며 예의 발랐죠. 딸 지우는 소문난 아빠 바보였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사교적이고 활발했습니다. 저는 기계공학자로서 꽤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고 미연이는 안정적인 회계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외모도 준수했죠. 지우는 저를 동경했습니다. 수학과 과학을 잘했고 저처럼 공학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16살에 면허를 따자마자 저를 닮아 자동차에 푹 빠졌죠. 우리는 주말마다 자동차 전시회에 가거나 제가 수집한 올드카들을 함께 수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우는 집수리 프로젝트에서도 저를 도와 배관이나 전기 기초 지식을 배웠고 고민이 생기면 엄마보다는 저를 찾아와 숙제, 친구 관계, 연애 상담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각별했습니다. 반면 민준이는 자동차에는 관심이 없었고 영문학이나 시민의식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변호사가 되고 싶어 했죠. 최근 들어 민준이는 엄마와 더 가까워졌습니다. 미연이는 언젠가부터 조금 거리를 두는 듯 멍해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도 그녀는 늘 회피했죠.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 평소처럼 6시에 퇴근해 집에 돌아왔는데 미연이는 이미 와 있었지만 저녁 밥 짓는 냄새는커녕 지우의 환영 인사도 없었습니다. 지우와 민준이가 친구들과 놀러 나갔겠거니 생각하며 옷을 갈아입으러 올라갔는데 침대 위에는 미연이가 준비해둔 짧은 검정 원피스와 화려한 란제리, 스타킹 그리고 15cm 킬힐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데이트라도 나갈 것처럼 보였지만 저는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미연이는 욕실에서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디가? 셔츠를 벗으며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우린 아무데도 안 가.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야하게 차려입은 거야?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냥 나가려고. 그냥? 그런 옷을 입고 대체 어디를 간다는 거야? 아이들은 어디 있어? 친구 집에서 자고 오기로 했어. 나 오늘 데이트가 있어서 내일 아침에나 들어올 거야. 무슨 소리야? 데이트를 하고 내일 아침에 온다고? 응, 방금 말한 그대로야. 분위기 좋으면 그 사람 집에서 자고 올지도 몰라. 말도 안 돼. 내가 그걸 가만히 보고 있을 것 같아? 외도를 하고 싶으면 이혼하고 나서 해. 바보같이 굴지 마. 이혼은 안 해. 난 그저 내가 아직 다른 남자들에게 매력적인지 확인하고 싶을 뿐이야.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이번 한 번은 허락해줘야 해. 당신을 사랑하지만 그런 건 생각조차 할 수 없어. 난 당신을 사랑해. 하지만 이게 필요해. 나도 나이가 들고 있고 젊은 남자들에게 내가 여전히 매력 있는지 느껴야겠어. 강우는 나보다 10살 어린데 6개월 동안 나를 유혹했어. 결국 제안을 받아들였지. 이건 그냥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하룻밤 잠자리일 뿐이야.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우리 결혼 서약을 생각해봐. 당신이 그걸 깨뜨리고 있잖아. 멍청하게 굴지 마. 딱 한 번뿐이야.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약속해. 당신 약속을 믿으라고? 서약을 깨고 나가면서 하는 약속을? 이제 됐어. 우리 관계는 여기서 끝이야. 저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난 변호사를 만날 거야. 겁주지 마. 이혼은 없을 거야. 난 내일 돌아올 거고 예전처럼 사랑스러운 아내로 남을 거야. 만약 당신이 이혼하려고 하면 난 끝까지 싸울 거야. 당신은 집도, 재산도, 양육권도 다 잃게 될 거야.
내가 면접 교섭권도 방해하고 당신이 가정을 망쳤다고 아이들이 당신을 증오하게 만들 거야.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래, 난 당신을 사랑해. 하지만 이혼하려고 하면 가만두지 않겠어. 난 오늘 밤이 필요해. 몇 년 뒤 당신도 나이 들었다고 느끼면 그때는 어쩔 거야? 그때마다 젊은 남자를 찾겠다고?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그냥 섹스일 뿐이지 사랑이 아니야. 그 사람이 당신에게서 나를 뺏어갈 수도 없어. 어쩌면 내가 거기서 배워온 걸로 우리 성생활이 더 즐거워질 수도 있잖아. 만약 정말 나간다면 결과는 말한 대로야. 지금 당장 취소해. 같이 부부 상담이라도 받자. 고집 부리지 마. 우린 괜찮을 거야. 상담받고 싶으면 내일 내가 돌아오면 그때 얘기해. 그녀는 준비를 계속했고 저는 옷을 갈아입고 방을 나갔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완벽하게 차려입고 거실 거울을 보고 있을 때 밖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람이 왔네. 가야겠어. 다녀올게. 내일 아침에 봐. 그녀는 다가와 작별 키스를 하려 했습니다. 제가 고개를 돌리자 그녀는 허공에 키스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마음대로 해. 당신 삐친 거 풀리면 다 정상으로 돌아올 거야. 그녀가 문으로 향할 때 제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저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린 끝이야. 17년의 결혼 생활을 버릴 가치가 있는지 잘 생각해. 그녀는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난 아무것도 버리지 않아. 다시 돌아올 거고 모든 건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사랑했던 여인과 17년의 결혼 생활이 허망하게 무너진 슬픔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애 2년의 약혼 1년. 결혼 17년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불만을 표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부부 관계도 좋았고 다툼도 거의 없었습니다. 30분 뒤 그녀가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깨달은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은 방이 4개인 큰 아파트였습니다. 안방, 지우방, 민준이 방, 그리고 욕실이 딸린 손님용 방이 있었죠. 그곳이 제 임시 침실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안방에서 제 짐을 다 옮겼습니다. 이 지역은 유책주의가 아닌 협의 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에서 남성에게 다소 불리한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내가 집과 아이들 위자료와 양육권을 가져가고 남편은 빚을 떠안는 경우가 많았죠. 저는 짐 정리를 마치고 서재로 가서 재정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선물을 사기 위해 만들어둔 제 단독명의 계좌로 공동예금의 절반을 이체했습니다. 모든 공동부채를 상환하고 신용카드를 해지한 뒤 제 명의의 새 카드를 신청했습니다. 월요일에는 급여 이체 계좌를 변경하고 투자 자산을 분할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없는 침대는 공허했고 그녀를 힘으로라도 막았어야 했는지 야구 방망이를 들고 그 남자를 쫓아갔어야 했는지 온갖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고 아침 일찍 샤워를 한 뒤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9시에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때 미연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좋은 아침, 여보. 약속대로 돌아왔어. 그녀가 밝게 말했습니다. 저는 무시했습니다. 밤새 쌓인 분노가 저를 지배했습니다. 어젯밤 그녀를 막았더라도 그녀는 결국 언젠가 같은 일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그녀에 대한 제 사랑은 멸시와 배신감으로 인해 증오로 변해 있었습니다. 여보, 어디 있어? 나 돌아왔다니까. 당신 보려고 샤워도 하고 왔어. 그녀가 저를 찾으며 소리쳤습니다. 여기 있었네. 서재문을 열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제 다 정상으로 돌아갈 시간이야. 그녀는 팔을 벌려 저를 안고 키스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밀쳐냈습니다. 그 더러운 입술 치워. 그 입으로 무슨 짓을 하고 왔을지 누가 알아? 그녀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그녀에게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대꾸하기도 전에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성병 검사부터 제대로 받아. 공증된 깨끗하다는 확인서 가져오기 전까지는 내 몸에 손끝 하나 대지 마.
섹스? 콘돔을 10개 끼고 와도 당신이랑은 절대 안 해. 그녀의 충격은 이내 분노로 변했습니다. 자존심 상해서 화난 건 알겠는데 이제 그만해. 나 피곤해서 낮잠 좀 자야겠어. 내 사과를 받고 싶으면 당신 태도부터 고쳐. 그녀는 씩씩거리며 나갔습니다. 저는 그녀가 금방 다시 돌아올 것을 알고 미소 지었습니다. 대체 이게 뭐야? 그녀가 다시 서재로 들이닥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옷들 다 어디 갔어? 소지품들은?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무슨 소리야? 제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옷장이 비었잖아. 서랍도. 당연하지. 내 물건은 내 침실에 있으니까. 침실이라니? 거기가 우리 침실이잖아. 아니, 난 이미 짐을 옮겼어. 아파트를 구할 때까지 손님용 방에서 지낼 거야.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나중에 얘기해. 일주일 정도 화풀 시간 줄 테니까. 그 다음에 짐 다시 옮겨. 그럼 다 용서해 줄게. 검사 결과지 가져오기 전까진 어림없어. 저는 다시 컴퓨터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아이들이 돌아왔습니다. 화요일에 볼 아파트들을 예약하고 월요일 변호사 상담을 위해 재정 보고서를 출력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제가 손해를 볼 것은 알았지만 철저히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아빠, 저녁 드세요. 지우가 서재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그래. 주방으로 가니 미연이가 저를 환심을 사려는 듯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쁘게 꾸미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를 해두었더군요. 그녀가 와인 한 잔을 내밀며 키스하려 했지만 저는 피하고 잔만 받아들었습니다. 저는 싱크대로 가서 와인을 다 쏟아버리고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양주를 한 잔 따랐습니다. 식탁에 앉아있던 아이들이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미연이는 철저히 무시한 채 아이들과만 대화를 나눴습니다. 식사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음식이었지만 한 입도 대지 않았습니다. 술만 홀짝이며 아이들과 이야기했죠. 아빠 안 드세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아니, 배 안 고프네. 최악의 저녁 식사였습니다. 술을 더 따르고 서재로 돌아갔습니다. 뒷정리도 돕지 않았죠. 30분 뒤 차키를 들고 나가 조용한 식당에서 밥을 먹고 바에서 술을 몇 잔 더 마셨습니다. 늦게 귀가하니 미연이의 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을 쾅 닫고 들어가 걸쇠를 걸고 의자로 문 손잡이까지 막았습니다. 그녀가 문을 두드렸지만 무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축구 경기를 보기로 했습니다. 커피를 한 주전자 끓이고 오믈렛을 만들었습니다. 제 몫을 다 만들었을 때 지우가 들어왔습니다. 지우야, 오믈렛 먹을래? 응, 고마워요, 아빠. 지우가 주스를 따르고 앉아 제가 만든 요리를 먹었습니다. 잠시 후 민준이도 들어와서 한 접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미연이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마지막 커피를 따르고 전원을 껐습니다. 그녀가 컵을 들고 들어오더니 텅 빈 주전자를 노려봤습니다. 내 건 안 남겨줬어? 주전자는 저기 있잖아. 알아서 해.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오믈렛 만든 거야? 방금 끝났어. 먹고 싶으면 직접 해 먹어. 저는 민준이 접시에 오믈렛을 담아주고는 재료를 다 치워버렸습니다. 정오가 되어 거실에서 경기를 보고 있는데 미연이가 음식 쟁반과 맥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경기 놓치지 말라고 점심이랑 맥주 가져왔어. 그녀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발로 쟁반을 밀어버렸습니다. 그녀가 당황해 서 있는 사이 저는 주방에 가서 제 맥주를 직접 가져왔습니다. 쏟아진 음식은 치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녀가 어지른 것이니 그녀가 치우게 두었습니다. 어차피 곧 나갈 집이니까요. 도훈 씨, 우리 얘기 좀 해. 그녀가 말을 걸었습니다. 조용히 해, 경기 중이잖아. 세상에, 당신 태도 좀 고쳐. 아이들이 다 보고 있잖아. 내가 나가는 것도 곧 보게 되겠지. 저는 무심하게 대꾸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어딜 나가. 그녀가 쏘아붙이고는 가버렸습니다. 하프타임 때 지우와 민준이가 다가왔습니다. 아빠, 엄마랑 무슨 일이에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너희도 알아야겠지. 엄마랑 아빠는 이혼할 거야. 너희 잘못은 아니야. 부모로서 너희를 사랑하는 건 변함없어. 하지만 이건 우리 둘 사이의 문제야. 대체 왜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아빠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이야. 아빠가 싫다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엄마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 금요일 밤에 엄마가 데이트 나간 것 때문이에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그걸 너희도 아니? 저는 놀랐습니다. 네, 엄마가 말해줬어요. 아빠가 속상해할 거라고요. 엄마가 바람 피운 걸 아는데도 그렇게 말하니? 바람 아니잖아요. 엄마가 미리 말했으니까 외도가 아니라고 했어요. 몰래 한 것도 아니고 20년 동안 딱 하룻밤인데 엄마 말로는 아빠가 이해해 줄 줄 알았대요. 아빠가 정말 엄마를 사랑한다면 그 하룻밤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지우가 말했습니다. 저는 딸이 제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지우는 완전히 엄마 편이었습니다. 정말 나를 사랑했다면 다른 남자랑 잘 생각 같은 건 애초에 하지 않았겠지. 아빠, 딱 한 번이잖아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했대요. 약속? 17년 전 결혼식 때 우리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했던 그 엄숙한 약속도 깼는데. 이제 와서 하는 개인적인 약속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니? 하지만 아빠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엄마 곁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민준이가 거들었습니다. 맞아. 하지만 엄마가 먼저 그 서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아빠도 그 의무에서 벗어난 거야. 왜 하룻밤 때문에 가정을 깨려는 거예요? 지우가 따졌습니다. 왜 모든 잘못을 아빠 탓으로 돌리니? 서약을 깬 건 엄마지 내가 아니야. 엄마는 이제 다 잊고 잘 지내고 싶어 하는데 아빠가 예민하게 굴어서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 거라고 지우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대화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미연이는 이미 아이들에게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며 아빠의 자존심이 문제라고 세뇌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화를 내며 가버렸고 저는 혼자 경기를 봤습니다. 주방에서 맛있는 냄새가 났지만 무시했습니다. 민준이가 저녁 먹으러 오라고 했지만 저는 차키를 들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저녁 다 됐는데. 스포츠센 가서 경기 볼 거야. 밥도 거기서 먹으마. 엄마가 아빠 좋아하는 거 다 해놨는데. 경기 끝나고 오마. 저는 말을 자르고 나갔습니다. 엣지에서 햄버거에 맥주 한 잔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늦게 귀가하니 모두 자고 있었습니다. 쏟아졌던 음식도 치워져 있더군요. 월요일 아침, 일찍 출근해 투자 자산을 제 명의 계좌로 분할 신청했습니다. 인사팀에 연락해 퇴직연금 수익자에서 미연이를 빼고 지우와 민준이를 넣었습니다. 급여 계좌도 새 계좌로 바꿨습니다. 상사에게 이혼 사실을 알리고 법원 출석을 위해 휴가를 써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상사는 흔쾌히 이해해 주었습니다. 변호사는 이혼 소송 서류를 준비했고 월요일 오후에 미연이의 회사로 소환장이 송달되도록 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가지 않고 탭에서 경기를 보며 미연이의 전화를 무시했습니다. 지우에게만 어디 있는지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차가웠습니다. 집에 오니 모두가 저를 죄인 보듯 쳐다봤습니다. 저는 곧장 서재로 가서 잤습니다. 화요일 오후 휴가를 내고 봐두었던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보증금을 내고 토요일에 입주하기로 했죠. 중고 가구점에서 소파와 식탁도 샀습니다. 서재에 있던 제 짐들을 옮길 준비를 했습니다. 집에 가니 식사 중이었지만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샌드위치를 만들어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아빠, 대체 왜 이렇게 못되게 굴어요? 지우가 서재로 들어와 쏘아붙였습니다. 엄마가 나를 배신하고 무시했기 때문이야. 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는데도 무시했어. 그렇다고 가정을 깨면 안 되죠. 그건 그냥 잠깐의 실수였을 뿐이라고요. 지우야, 나중에 네가 결혼해서 남편이 젊고 예쁜 여자랑 하룻밤 자고 오겠다고 하면 넌 웃으며 보내줄 수 있겠니? 기분은 나쁘겠지만 미리 말해주고 딱 한 번뿐이라고 약속한다면 용서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미리 말하면 외도가 아니잖아요.
결혼 서약을 할 때 남편 눈을 보면서 다른 남자랑 자겠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넌 모르는구나. 저는 수요일 저녁에도 늦게 귀가했습니다. 집에 가니 양가 부모님이 다 모여 계셨습니다. 장인어른과는 차를 좋아하는 취미 덕에 친했는데 제 부모님까지 와 계신 걸 보고 당황했습니다. 도훈아, 정말 실망이다. 장인어른이 시작했습니다. 미연이가 20년 동안 딱 한 번 실수한 거다. 그걸로 가정을 깨는 건 너무 과해. 장인어른, 그건 실수가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배신입니다. 나가기 1시간 전까지 저를 속였고 제가 반대하는데도 비웃으며 나갔습니다. 제 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미연이가 미리 말했잖니. 그건 속인 게 아니야. 저랑 상의한 게 아니라 통보한 겁니다. 제 감정은 무시하고요. 제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통은 알지만 가족을 생각해라. 미연이는 아직 너를 사랑해. 상담받으면 극복할 수 있어.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참아라. 너만 참으면 된다. 부모로서 손주들과의 관계를 지키고 싶구나. 네가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져야지.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제 부모님조차 제 편이 아니라 미연이의 외도를 덮으라고 하시다니요. 저는 더 이상 듣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10분 뒤 옷을 갈아입고 거실을 지나쳐 나갔습니다. 말을 걸려는 그들을 무시하고 또치로 가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그 뒤로 금요일까지 저는 미연이와 아이들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신용카드가 정지된 걸 미연이가 아직 모르는 게 신기했습니다. 아마 토요일에 쇼핑하러 가면 알게 되겠죠. 금요일 밤 미연이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야한 속옷 차림이었습니다. 아이들 나갔어. 이제 그만 고집 피우고 안방으로 와. 밤새도록 당신이랑 사랑 나누고 싶어. 나를 다시 받아줘. 됐어. 검사 결과지 가져오기 전엔 안 한다고 했지. 그만 좀 해. 지금 당장 침대로 와. 나 지금 흥분했단 말이야. 관심 없어. 제가 책장을 넘기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계속 이러면 나 다시 강우한테 전화할 거야. 한 번뿐이라더니 본색이 나오네. 마음대로 해. 당신이 나를 밀어내니까 다른 사람을 찾는 거잖아. 그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 그 남자 데려올 거면 미리 말해줘. 내가 자리를 비켜줄 테니까. 제 경멸 섞인 말에 그녀는 씩씩거리며 나갔고 잠시 후 차 타이어 끄는 소리와 함께 집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 사이 제 짐을 다 챙겨 트럭에 실었습니다. 서재 소파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고 토요일 아침 이웃집 아들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제가 돌아왔을 때 집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어디에요? 지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이다. 아니잖아요. 서재가 텅 비었고 아빠 짐도 다 없어졌는데. 맞아. 이혼 절차대로 아파트로 옮겼어. 아빠 정말 실망이에요. 우리를 사랑하긴 하는 거예요? 지우가 울먹였습니다. 지우야. 아빠는 너희를 항상 사랑해. 하지만 더 이상 그 여자랑은 살 수 없어. 아빠가 우리를 버린 거예요. 가정을 깬 거라고요. 가정을 깬 건 내 엄마야. 아빠는 경고했었어. 엄마는 아빠가 사랑으로 이해해 줄 줄 알았대요. 사랑한다면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악몽 같았습니다. 미연이는 상담을 요구하며 버텼고 저는 거부했습니다. 판사의 명령으로 억지로 참석했지만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상담사는 포기했습니다. 그녀는 가구 하나하나까지 다 가지겠다고 우기며 괴롭혔습니다. 결국 판결이 났습니다. 집은 그녀가 가져가되 대출금 절반은 제가 내야 했고 매달 250만 원의 양육권과 130만 원의 부양료를 5년 동안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혼이 확정되기도 전에 강우를 집으로 들였습니다. 급여의 절반이 빠져나갔고 저는 남은 돈으로 낡은 집을 사서 퇴근 후와 주말마다 직접 수리하며 살았습니다. 아이들과의 만남은 비극이었습니다. 미연이는 사사건건 방해했고 아이들은 저를 증오했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저를 보고 싶지 않다고 했고
제가 보내는 편지와 선물은 뜯기지도 않은 채 반송되었습니다. 미연이는 제 아이들의 마음을 완전히 독살했습니다. 저는 오로지 일과 집 수리에만 몰두했습니다. 돈을 아끼며 살던 어느 날 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추수감사절인데 올 거니? 미연이랑 아이들도 오나요? 잠시 침묵 후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응, 미연이랑 그 새 남자친구도 오기로 했어. 내가 오면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 같구나. 어머니, 지금 아들보다 전처랑 그 상간남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손주들과의 관계를 생각해야지. 이게 다 가정을 지키지 못한 내 탓이다. 그럼 크리스마스는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미연이네 집으로 가기로 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저한테 아들은 없는 셈 치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혼자 영화를 보며 부모님의 연락을 무시했습니다. 5년 뒤, 미연이가 강우와 재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양료 지급이 끝나는 시점에 딱 맞춘 재혼이었죠. 저는 혼자 술을 마시며 축배를 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의무에서 자유로워졌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집 명의에 제 이름이 남아 있었죠. 이혼 합의서에는 아이들이 졸업할 때까지만 미연이가 거주 권리를 갖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민준이도 졸업했으니 제 몫을 찾을 때가 되었습니다. 당시 3억이었던 집은 10억이 넘게 올랐고 대출은 거의 다 갚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통해 집을 팔거나 제 지분을 현금으로 정산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일주일 뒤 미연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일하는 중이야. 웬일이니? 부동산에서 집 팔라고 찾아왔잖아. 내 집에서 나가라는 거야? 그 집은 법적으로 절반이 내 거야. 이제 아이들도 졸업했으니 내 몫을 줘. 절대 못 줘. 1억 정도면 몰라도. 지금 시세로 내 지분은 5억이 넘어. 가구값까지 해서 6억 내놔.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전화를 끊었지만 결국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소송 비용까지 그녀가 부담하게 되었고 저는 정산금으로 6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강우의 돈을 끌어다 제 지분을 샀죠. 저는 그 돈으로 제 집을 멋지게 고치고 1972년형 클래식 자동차를 구입해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엔진을 완전히 분해해 최고급 부품으로 교체하고 슈퍼차저까지 달았죠. 첫 시운전 때 타이어가 타는 냄새와 그 폭발적인 가속력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몇 주 뒤 자동차 전시회에 제 차를 출품했습니다. 그곳에서 1968년형 GTO를 가지고 나온 박선영 씨와 그녀의 딸 은지를 만났습니다. 선영 씨는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고 그 위자료로 이 차를 받아냈다고 했습니다. 은지도 아빠의 배신에 화가 나 있었죠. 우리는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제 사연을 들은 선영 씨는 도은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인데 그런 대우를 받다니 안타깝네요. 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은지는 윙크를 하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우리는 주말마다 데이트를 즐겼고 선영 씨는 제 집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녀의 요리는 일품이었고 우리는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했습니다. 몇 달 뒤 저는 청혼했고 그녀는 승낙했습니다. 우리는 소박하게 결혼식을 올렸고 은지는 저를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삶은 완벽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지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지훈이? 네, 아빠, 저 결혼해요. 그래, 축하한다. 엄마도 기뻐하세요. 아빠가 결혼식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강우 아저씨가 비용을 다 내주셔서 아저씨가 제 손을 잡고 입장하기로 했어요. 아빠는 하객석에 앉으셔야 할 것 같아요. 미연이가 외도에서 만난 그 남자 손을 잡고 입장하겠다고? 아빠가 집을 나가버려서 두 분이 연결된 거잖아요. 아빠 탓도 있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난 그런 결혼식 안 간다. 너도 내 엄마처럼 살겠구나. 아빠로서 마지막 존엄까지 앗아가는 너를 더는 보고 싶지 않다. 그게 지우와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저는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다시 차 수리에 몰두했습니다. 그때 은지가 제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아빠, 제가 지우 언니한테 전화해서 한마디 했어요. 어떻게 아빠한테 그렇게 무례할 수 있죠? 저는 아빠 같은 분이 제 아빠라서 정말 행복한데 말이에요. 지우 언니는 정말 멍청해요. 엄마가 바람 피웠는데 아빠 탓을 하다니요. 제 친아빠도 바람 피웠을 때 우리 엄마는 가차없이 쫓아냈어요. 만약 우리 엄마가 바람 피웠다면 저도 아빠 편을 들었을 거예요. 아빠 언니한테 나중에 남편이 바람 피우면 저한테 전화하라고 했어요. 실컷 비웃어 주겠다고요. 은지의 당돌한 위로에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지우의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지우는 강우의 손을 잡고 예식장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서약을 읽는 순간 지우는 멈칫했습니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오직 남편만을 사랑하며.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지우의 머릿속에 준호가 다른 여자와 있는 모습, 그리고 아빠가 겪었을 고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지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당황한 준호가 물었습니다. 뭐를요? 모든 걸 다요. 지우는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호 씨, 정말 사랑해요. 하지만 오늘 결혼할 순 없어요. 제가 바로잡아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 결혼식 미뤄요. 예식장은 술렁였습니다. 미연이와 강우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지우야, 이게 무슨 짓이야? 미연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거예요. 아빠를 외면하고 엄마 편을 들었던 제 잘못을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래. 난 엄마야. 엄마, 외도한 사람은 평생 외도한 사람일 뿐이에요. 제가 준호 씨 눈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만약 준호 씨가 아빠처럼 나를 사랑해주는데 내가 엄마처럼 행동한다면 그건 범죄예요. 엄마는 우리 가족을 파괴했어요. 아빠를 아프게 했고 우리를 속였죠. 지우는 하객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결혼식은 취소합니다. 피로연 음식은 이미 결제됐으니 마음껏 드세요. 강우 아저씨가 낸 돈이니까요. 지우는 준호의 손을 잡고 예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곧장 제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웨딩드레스 차림의 지우와 턱시도 차림의 준호가 제 집 앞에 서 있는 걸 보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제가 너무 멍청했어요. 엄마가 다 망친 건데 아빠를 원망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아빠가 제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저 결혼 안 할래요. 지우는 울며 사죄했습니다. 저는 지우를 안아주었습니다. 지우는 미연이가 그동안 바람피웠던 증거 영상들을 하객들에게 공개했다며 이제 엄마와는 끝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우는 미연이의 문란한 사생활을 알게 되자마자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혼전 계약서 덕분에 미연이는 빈털터리가 되었고 동네에 소문이 나면서 고립되었습니다. 강우 역시 작은 고추라는 소문에 시달리며 웃음거리가 되었죠. 1년 뒤 저는 당당하게 지우의 손을 잡고 예식장에 입장했습니다. 제 옆에는 사랑하는 아내 선영 씨가 앉아 있었고 은지는 지우의 들러리가 되었습니다. 피로 현장에서 미연이가 다가와 저에게 춤을 청했습니다. 선영 씨는 쿨하게 허락했죠. 춤을 추며 미연이가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그때 딱 한 번만 이해해줬다면 우리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었을 텐데. 난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 강우는 정말 별로였어. 그 남자는 당신보다 작고 형편없었어. 저는 비웃어 주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난 지금 내 아내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당신이 망친 건 당신 인생이지 내 인생이 아니야. 노래가 끝나자마자 저는 그녀를 두고 선영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보란 듯이 잘 사는 것이라고 하죠. 저는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두 딸, 사위, 그리고 곧 태어날 손주들까지 곁에 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 인생의 주인공은 저이고 저는 제 의무를 다했습니다. 아빠, 준비됐어요? 이제 제 둘째 딸 은지가 묻습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은지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걷습니다. 은지야, 아빠가 오늘은 내 손을 꼭 잡아줄게.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 저는 김도훈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 삶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습니다.